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측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들이는? 그래도만! 너 돈이 있니? 난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이유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언론을 장식합니다. 영화 광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하게 해서 그렇다. SNL의 풍자가 거슬려 그렇다. 다보스 포럼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이미경 부회장의 주목을 받아서 그렇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순실 씨가 CJ그룹 사업 부분을 차은택 씨를 통해 뺏으려 한 걸로 보인다. 이런 보도들.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유가 뭐건 지금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푼의 설립금도 내지 않고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강제 합병시켜 자신의 소유로 만든 영남대학, 부산 지역 대표적 기업인이었던 김지태 씨의 재산을 강제로 빼서 만든 정수장학회, 그 강탈의 역사가 50년 만에 반복되는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이게 강도지 뭡니까? 대통령이라고 강도짓을 해도 되나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21 송채경화입니다. 요즘 문자를 보면 네. 나날이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런가요? 송채경화 기자를 진행자로 해야 한다고 보는 가족들인가요? 오늘 첫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는데요.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면 내각을 통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은 권한 이양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런 뜻이었으면 대단히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대통령이 권한을 어디까지는 내가 그렇죠. 네,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럼 의회가 추천하는 총리한테는 어디까지 이양할 것이고 대단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사실. 네, 엄청나게 생각해보세요. 외치 내치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 반하는 어떤 협정을 맺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은 직접 관할합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외무부 장관을 본인이 거죠. 임명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국정 운영할 때 있어서 대단히 복잡하고 근데 이거는 이런 의미죠. 야당도 한 사람의 책임 총리를 추천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죠. 공을 던져놓고 당신들도 합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봐라. 이 제스처죠. 이 제스처. 첫 번째. 거기까지밖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마사회, 승마협회 등 9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삼성이 최 씨 독일 회사에 35억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뇌물 성격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어제 좀 의미 있는 단독 보도가 MBC에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저희 나왔습니다. 방송을 들었나요? 네. 네, 삼성이 2014년에 방산업체를 한화에 매각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최순실 씨가 삼성과 한화의 계약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신에 우리 딸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강요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이 됐다 이런 내용의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방산업체를 매각하려면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최 씨가 이 승인을 얻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정부가 3개월 뒤에 약 1조 원대에 달하는 삼성의 방위사업 매각을 전격적으로 승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은 최 씨한테 35억 원을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20년까지 186억 원을 후원하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해왔지만 처음에는 기업이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거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거래가 되면 검찰이 처음에 기소한 직권남용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당했다는 쪽으로 각을 잡은 건데 거래가 되면 뇌물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에 각을 잡은 것도 이거는 최순실 씨가 일개 개인이 국정을 농단해서
그 기업을 압박하고 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안 한지 몰랐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이 그렇게 각을 잡은 거예요. 네. 기업 그건 아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네, 다른 기업들도 거래 내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삼성은 또 받았으니까 이 딜을 성사시켜준 최순실 씨에게 뭘 줬겠죠? 네, 35억 원을 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삼성이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 이제 협력업체인 모나미를 통해서 약 28억 원을 들여서 독일에 있는 승마장을 구입했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거 드러나긴 할 텐데 뭐 제대로 잘 드러날까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 모녀가 드나든 걸로 파악된 성형외과 측이 청와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어제 JTBC 보도로 제기가 됐는데요. 네. 그 이 병원 관련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병원은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체, 의료기기 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의료 수출 명목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에 여러 차례 같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업체를 해외에 진출시켜달라 이런 내용의 압박을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당시에 그 한 마케팅 업체에 이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네. 또 이 성형외과 김모 원장이라고 있는데 이 원장은 이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이제 위촉이 됐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서울대병원 서창성 원장의 압력이 있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미르재단, 뭐, 스포츠재단 여기까지 갈 것도 없고 네. 이 사건이 현 사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개인적으로 네. 보면 말이죠. 그냥 친한 사이예요. 그렇죠. 본인이 다니는. 최순실 씨가 어디를 다녔는데, 우리 성형외과 원장. 네. 한테 친한 사이예요. 친한 사이이자, 내가 잘해줄게 하는 마음에 동일한 것들을 보십시오. 서울대 병원장 네. 연락하고 해외 순방에 같이 갑니다. 네. 그리고 이 업체를 띄워주려고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서 띄워줄 방법을 찾아보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업체가 가봤더니 이건 그게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렇게. 너무 작고 규모도 작고 준비가 네. 전혀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업체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들어가고 조원동 수석은 결국 사퇴하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는 거죠. 국세청. 생각해보세요. 이게 최순실 씨가 네. 국세청에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청와대에서 도와줬겠죠. 그리고 BIP라는 이름으로 국가 시스템 작동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국정원 직원도 와가지고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태의 본질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정말. 그러니까 네. 개인 친분, 자기 생각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움직여요. 네. 그 재단 관련해서도 본인이 다니는 스포츠센터 원장을 재단 이사장으로 앉히기도 했었죠. 이 사태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얼마나 원래 3, 4보다 영역이라는 게 사소한 걸 붙잡고 늘어진 거긴 해요. 네. 굵직굵직한 물증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처음에 이 보도가 한겨레에서 주도된 부분인데 네. 제가 이제 한겨레 취재를 주도한 분에게 직접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찾아 들어왔냐. 저도 이제 이 분야 오랫동안 있다 보니 탐사보도. 맨 첫 물고 그 부분을 네. 궁금했는데 자기들도 어려웠는데 어디서 물고 얻었냐면 처음에 지금 말한 K스포츠 재단 네. 이사장으로 처음 가신 분. 네. 마사지 센터 센터. 원장이요. 네. 그분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아주 어처구니 없게도 앞집에 살더래요. 앞집에 들어요, 최순실 씨. 네. 최순실 씨가 살고 있는 앞집에 있는 마사지 센터였던 거예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풀려나가기 시작한 거, 이게. 아니, 앞집 사람이네? 자기가 잘 가는? 근데 지금 이 사태를 보세요. 자기가 잘 가는 성형외과 의사를, 경제수석을 이용하죠. 국정원을 이용하죠. 세무서를 이용하죠. 그리고 해외 순방에 데리고 가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차라리 K스포츠 미르재단 네. 이럴 때는 이성적인 분인데 이건 정말 부끄러워요. 아유 정말 이런 수준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최순실 씨 혼자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모르고 대통령이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킨 거죠. 네. 저는 이것보다 더 여태까지 나온 사건 중에 지금 파국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없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 하야해라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충분한 사안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전 어제 뉴스를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듣긴 했었어요. 저도 네. 전부터. 근데 이제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건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정말로 이게 정말 토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네. 진짜 토할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가나 바닥이. 그 친한 사람들이 단순히 경제사절단으로 갔다가 저는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여기 뭐 세무서 등장하고 국정원 등장하고 뭡니까 이게 청와대 경제수석이 등장해가지고 이 원장 이 병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조금만 정말 다른 뉴스도 좀 많으니까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토할 것 같았어요.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미국 대선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결과는 오늘 오후 12시 정도에 이제 나올 예정인데 그 현재 언론 같은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송채영 기자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현재 저는 알 수가 지금 없습니다. 막 아마 개표가 주별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저희가 노정면 통신 연결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워싱턴 몇 시죠? 지금 오후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가 언제 끝납니까? 예, 어떤 곳은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곳이 있고, 네. 이곳 워싱턴 DC는 8시까지 하니까, 이 동부 시간은 앞으로 한 2-3시간, 그리고 아마 서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정도나 돼야 아마 투표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저희가, 대통령이 누가 되겠구나 알 수 있는 시점이 한국 시간은 몇 시쯤 됩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정오 무렵이면 어느 정도 12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곳 시간으로 한 8시, 9시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한 오전 내로는 아마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있습니다. 출구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출구조사가 대략, 맞아왔는데, 기억하기로는 출구조사가 틀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네. 몇 회. 네. 그죠? 예. 출구조사만으로 아직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뒤면 아마 1차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이제 사론 여론조사나 언론들은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설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있지만, 예. 일단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이 이제 주요 격전제 경합주의 출구조사 결과 일단 지켜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동부 시간에 투표가 끝나는 2-3시간 이후부터 주요 격전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승부를 대충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전망을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대략 네. 힐러리 클린턴의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식의. 네. 맞습니까? 예. 근데 일단 언론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 한 90% 이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뉴욕 증시도 이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실제 이제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을까라는 그런 이제 변수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또, 사실 이제 숨어 있는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의 표가 많다는 그 가능성 이것도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흑인들의 투표율이 좀 적다는 것도 좀 클린턴 후보에게 좀 불리하고 또 실제 투표장에 흑인들이 좀 많이 가지 않는 상황이 이뤄지면 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좀 불리하다 이런 상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전망하기로는 유색 인종들은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그렇죠. 게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좀 지켜볼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라티노라든가 이제 히스패닉계의 어떤 조기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 유권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이 백인이 압도적인 주가 그렇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 예. 근데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조기 투표율이 높았고 히스패닉계가 많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전체 유권자는 역시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렇게 일부 어떤 데이터만 갖고서는 당장 클린턴 후보가 유리하다, 트럼프 후보가 불리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의 전망에는 자신들의 바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부분. 네. 소위 이제 고학력 그리고 고수득 중에서는 오히려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바람도 포함된 게 아닌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미국에서 유권자 운동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 목소리를 제대로 못 냈던 저소득, 저학력, 백인 남성들의 결집력이 좀 대단한데 이게 안 잡히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조용히 투표해버릴지 모른다.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사실 이제 1시간 전에 제가 투표장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제 투표를 하고 왔는데 그 앞에서 보면은 이 민주당 공화당 이제 지지자에 대한 그 샘플 투표용지를 줘요. 네. 만약에 공화당 지지자면은 공화당 거 가져가고 민주당 지지자면 민주당 거 가져가라 이렇게 네네. 샘플을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공화당 게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대로 하면 민주당 게 훨씬 많아야 되는데 실제 투표장에 가보면 좀 공화당 게 많았던 그 이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아마 이제 그런 현상도 아마 좀 여러 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결과 나와봐야 알겠네요. 네. 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결과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송시혜와 기자 시간 다 먹었어요? 네. 오늘 뉴스가 참 많은데. 네, 이렇게 그럼 못할 것 제목만이라도 고르라고 가죠. 네. 일단, 제목으로, 네. 제목을 딱 얘기할까요? 네. 전 TV조선에서 이제 조순재 씨, 최태민 씨의 5번째 부인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조순재 씨의 이제 육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에 최태민 씨한테 뭉칫돈이 들어왔다. 이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돈인데 박근혜 당시 이제 첫 딸이죠. 딸이 최태민 씨에게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때 조순재 씨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꼭두각시라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100% 꼭두각시다 이런 표현도. 본인이 써준 대로 그대로 읽는다고. 네. 이때 이미 사실 검증되고 걸러졌어야 하는데 말이죠. 본인 부분은 사망하셨어요. 자, 다음 뉴스요. 네, 그 최순실 씨가 이제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과 정책 문서 등을 먼저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부탁했다 이런 내용으로 입을 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신경 변화라고 보던데 신경 변화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아직은 구도 안에 있습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했다. 여기까지는 신경 변화가
아닌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그 K스포츠 재단이 지난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받은 뒤에 검찰의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기 바로 전날에 돈을 되돌려줬다. 이런 뉴스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바로 전날에 어쨌든 알고서는 그걸 돈을 돌려준 거잖아요. 압수수색했다라는 할 거라는 그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런 수사 기밀을 최순실 씨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상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네, 차은택 씨가 어젯밤에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하자마자 이제 검찰에 체포돼서 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 차은택 씨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오늘 뭐 방송이나 신문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 막판에 문화융성이라는 이제 국정 기조가 끼어들었는데 그게 사실상 이제 차은택 감독이 하려고 하는 그 사업 때문에 막판에 들어간 거다. 이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까지 한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이었다. 이런 내용이 또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 수석이 이제 VIP 관심사항이다 이러면서 차은택 씨의 측근을 KT에 앉히기 위해서 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뉴스들의 반복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반복이고 혹시 저런 거 없습니까? 누가 뒤에 있냐? 네. 이런 의혹을 저희가 첫 번째 사과문 나온 직후부터 계속 네. 이거 본인이 혼자 했을 리가 없고 뒤에 있다 뒤에 관련 뉴스 없어요. 누가 뒤에 있냐? 네,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그 최순실 씨가 강남에 소유한 빌딩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활동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증언이 나온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TV조선에서 나온 보도인데 그 사실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랑 모른다. 이렇게 계속 관계를 본 적도 부인하는데 없고 통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죠. 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빌딩 주변의 식당 배달원이 다른 사람은 확신 못해도 이 사람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확실히 봤다. 네, 외모가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얘기를 하고 또 인근에 발레 파킹하는 직원은 발레 파킹. 네, 김기춘 실장과 최순실 씨가 사무실을 같이 쓴다. 뭐 이런 내용이 같이 인터뷰했습니다. 쓴다. 네. 그러니까요. 이분은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죠. 원래. 그런데 7인회를 진작할 때 7인회 김춘 전 비서실장 소속돼 있거든요. 네. 소위.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송채영화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네, 일주일을 학수 고대하고 기다리세요. 원래 이혜원의 나라 걱정을 시작해서 이혜원의 당적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이혜원의 당 걱정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속한 당이 걱정이 당이 됩니다. 없어질 것 같아요. 당 적을 걱정했는데 당이 없어질 마당인데 그 얘기 좀 더 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때 이명박 캠프 그리고 박근혜 캠프 2007년 때 격돌했을 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싸움이. 거의 뭐 본선도 그렇게 치열한 본선은 없었죠. 그러니까요. 네. 원래 집안 싸움이 더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박빙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사실 투표함에 마지막 투표함을 열 때까지도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본 전면전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죄가 나왔죠. 뭐. 죄다 나왔죠. 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여쭤봤었습니까? 그때 CD도 등장하고 네. 그때 온갖 내용들 죄다 나왔는데 그게 다 나온 거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기억나십니까? 아유,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은.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일부 언급된 것도 있고 하니까. 아직 예. 다 나온 게 아니죠. 뭐 공식적인 뉴스에는 다 나온 건 아니죠. 일부 뭐 그냥 댓글들에 잠깐 언급되는 건 있지만. 네. 다 나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다른 얘기 전에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관심 있었던 사안인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계속 드러난 정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조언을 구한다. 그게 이제 최순실 씨로 드러난 거고. 최순실 씨가 어제 진술한 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사실 첫 기자회견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의뢰했다 하니까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서로 합의 맞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최순실 씨가 이제 지금 글을 형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하는 거죠? 대통령제에서? 지금요? 네, 아, 7인의 얘기도 있고. 아니요, 7인회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요? 7인회 여러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7인회 분들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좀 조언을 구하는 차원에서 모셨을 때 가서 굉장히 대통령께 아픈 소리, 쓴소리 많이 하고 오셨던데요. 모두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안 하면 또 제3, 제4 여러 가지 사과를 연거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모아놓고 이런 조언을 듣는 일 자체를 그냥 TV에 나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엄청난 말씀까지 막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7인회는 아니라고 저는 본인 생각하고. 생각을 그렇고.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그렇다면? 그 임명되는 인사들이 누구랑 가까운 인사인가 네. 이걸 보면 그거 그래서 누굽니까?
최경환 의원하고 가까운 분들이 민정수석 가시고 부총리 되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학설이네. 대구고 후배가 민정수석 가시고. 최재형 현 민정수석이 네. 최경환 전 부총리의 후배죠. 학교 후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내에서는 또 그런 학설이 또 하나. 네, 뭐 설이긴 하지만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설을 믿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당내에서는 그렇습니까? 당내가 아니라 여의도 전체가요. 전체가. 아니 근데 또 정보하면 빠지지 않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또 7인의 설을 주장하고요. 또 7인회는 아닌 것 같고요. 7인회 중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님께서 정도는 그러니까 김기춘, 최경환 투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기자사회에서는 말이죠. MB 라인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MB 라인 누구요? 네, 왜냐하면 최재경 민정수석이 물론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는 선후배 사이지만 또 최병렬이라든가 최병렬 의원이 MB 라인이 아니고 친박 박근혜 7인회예요. 아니 그 전에는 MB 라인이었으니까 분류될 때 그러니까 이하간 그리고 또 친조선일보 라인이 아니냐 뒤쪽에서 친조선일보 네, 설이 한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설이 세 덩어리가 있는데 지금 저희 방송에서는 세 번째 학설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설을 제기했었습니다. 자, 요거 좀 더 파주세요. 왜냐하면 혼자 결정하실 리는 없고 이 어려운 결정들을 그리고 스타일상 그리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입증된 바 혼자는 아니고 뒤에 누군가 계신데 누군지 모른다. 왜? 이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는데 비선 실세가 이걸 수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하죠.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서 그분들을 우리 잘라낼 수는 없구나. 최소한 알긴 알아야 될 편입니까? 네. 네. 좀 더 취재해 주십시오. 네, 그럴게요. 자, 대통령은 몰랐을까요? 뭐를요? 최순실 씨가 하는 여러 가지 지금 국정의 몰랐다면 민정수석의 모든 책임이죠.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 또는 동향 우병우. 이런 거를 모두 샅샅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게 민정수석의 책임이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계신 거 아니었나요? 네. 그리고 그 엄청난 권력을 누리신 거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걸 전혀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고 대통령이 전혀 눈치도 못 채게 하셨다면 민정수석은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셔야죠.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모든 수단을 통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그리고 알았는데 보고를 그냥 본인은 대통령을 위한 민정수석이니까요. 보고를 안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알았겠죠?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거죠. 이게 나라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겠죠? 왜냐하면 알았냐 몰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네. 결정적이죠.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걸 본인 입으로 굳이 말씀해 주시죠. 자, 또 하나. 이거 어려운 부분입니다. 7시간의 비밀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아니, 사실 그 정치인들끼리 모이면 네.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의 차이는 그걸 알아볼 만한 루트나 물어볼 만한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이런 얘기 있다 보면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꼭 한두 사람 그거 이렇게 됐대 얘기해 주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2004년에서 8년 정도는 굉장히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한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돗자리 펴도 된다 광화문 앞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한 제가 마치지 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초선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가장 근접해서 사실상의 경실장처럼 개인적인 열심히 뛰셨잖아요. 네, 그리고 대변인 하면은 사실 모든 걸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변을 했던 시절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그 후보 간에 가장 치열했던 경선. 거의 서로가 모든 가진 카드를 다 던지는. 마구 맞든 안 맞든 마구 던지죠. 마구 던지고 또 마구 맞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방어하고 변호하고 또 변호하기 위해서는 또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명박 후보가 이런 거를 또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상 질문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 연습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리허설을.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온갖 과거사 또 이제 개인사 친인척과 관련된 모든 거를 다 또 연구하지 않겠어요. 배우고. 봐주지 않으니까 상대는. 네, 배우고 연구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익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거의 모든 걸 다 맞춰봤는데 이 부분만은 정말 저도 궁금해요. 7시간. 저도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그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가능성 정도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취재를 아니 시중에 돌아다니는 설들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시술을 했을 것이다 보톡스. 뭐 시술 또는 시술설 또는 이제 무당설, 무당인지 점쟁인지 알 수 없지만 부술 했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협의설. 협의설은 뭡니까?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 처리를 하면? 아니 이제 사건이 났으니까. 세월호 사건이 크게 났으니까 모처에서 의논을 했다 따로 공식 시스템이 아니라. 네. 최순실 씨와 의논을 할 수 있어. 최순실 씨인지 누군지는 그때는 몰랐지만 어쨌든 비선과 의논하지 않았겠냐 이런 설들이 시중에 마구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거의 반으로 쪼개지는 분위기. 일단 반 아니에요. 비율로 치면. 한 3분의 1 대 3분의 1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친박 소위 진박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뭐 열댓 명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나머지 넘어오고 있습니까? 아, 그럼요. 몰래. 점점. 그래요? 지금 언론에 드러나는 정도의 숫자는 50여 분, 공개적으로 이름을 드러냈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50여 분인데, 나머지 그러니까 70분 이상이 저쪽에 있다고 언론들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여의도 안에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 이렇게 넘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옛날에 주의협박이라는 말이 있었죠. 네. 낮에는 친이하고 밤에는 친박하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즘 그런 현상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비슷한. 밤에 이쪽 비박계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우리는 마음이 똑같아. 근데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등등. 간을 보시는 분들. 네. 그분들의 숫자 그러면 드러난 90분인데 안 드러난 90분이 더 있다? 그래요? 50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점점 늘어나고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네. 이름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이름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 이제 알아야 그걸 또 전화해가지고 넘어가신다면서 물어보죠. 공식적으로 인정은 잘 안 할 거예요. 아직은. 하지만 다음 달쯤 되면 인정할지도 모르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50분을 처음에 기업하고 처음에 연판장 돌리고 이 움직임을 주도한 측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다 같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거 이들의 수준인데 누군가 나서야 또 일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드러난 걸로 보기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움직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연판장 돌리고 뭐 기자회견하고 김학용 의원이 처음 이름이 등장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비서실장 출신이 아니십니까? 김무성께. 물론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봐도 아니라고 막 그래요. 김무성 전 대표가 뒤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나라를 걱정해서 순수한 마음에 나온 거지. 그런 마음도 있겠죠. 있지만 또 이게 하나의 찬스인 건 맞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그러면 당연히 정치는 그 내부적인 권력 투쟁을 통해서 이제 새로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맞죠, 지금? 전 김무성 대표도 움직이는 건 맞고요. 네. 김무성 대표만이 아니라 모두 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국가적 비극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비극 때문에 그동안 전문적인 용어로는 찌그러져 있던 분들이 자, 이때 나와서 내가 그동안 할 말 못했고 다 튀어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무성 전 대표 가장 생각 큽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당연히 움직이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라기보다는 몇 분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여론조사 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도가 안 된 것도 방송에서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거는 저희가 찾아가지고 나중에 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일단 얘기해보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누가 당을 수습했으면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하냐. 유승민 의원이 압도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국민의 한 50% 정도가 아무 생각 없다, 모르겠다, 관심 없다. 이게 거의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이 답을 했는데 그중에 한 28%가 정도인가가 유승민 의원이 적임자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강점이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들을 확 뛴 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또 원칙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이분 정도면 보수로 대할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다 좋은데 새가 좀 약해요. 당내 새는 네. 그렇게 뭐 사실 김무성 의원이나 이렇게처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요즘은 보면 여론의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렇게 당이 대혼란에 빠졌을 때는 역시 어깨동무하고 나갈 사람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대표는 지금 어깨동무하고 나갈 사람 사진 눈에만 안 띕니다. 그죠? 있어요. 지금 이제 소위 말해 여기도 압력들 많이 하고 몇 있어요. 명입니까? 몇 명?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네. 모임 이름 밝히긴 그런데 사실은 그 51명 서명하는 것도 그 전날 그 한 20명 정도 모임에서 서명을 먼저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발이 된 거거든요. 네. 그 모임이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서 라이벌이잖아요. 네. 완력관계에 있을 텐데 분명히 친한 척. 경쟁 관계죠, 뭐. 네. 친한 척도 했다가 뒤에서 욕도 했다가 서로 욕을 더 많이 하겠죠, 뒤에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유승민 대표는 사실 움직인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나는 문제를 제일 지속적으로 혼자 거의 뭐 왕따 당하면서 지적해왔던 분이잖아요. 당명이 신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걸로 개정됐을 때도 의총에서 혼자 문제 제기하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고. 이게 신천지, 새누리. 예. 이거 상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희가 중국에 처음에 이제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네. 그 설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라는 게 좀 이제 우리 당명으로 너무 가볍다. 네. 이제 뭔가 의미도 있고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심오한 철학도 있고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새누리 무슨 유치원 반이름도 아니고 이게 좀 너무 가볍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네. 신천지화 가능성도 그때 제기가 됐어요. 네. 근데 정말 저희가 놀란 거는 제가 당 대표를 모시고 이제 사절단 비슷하게 중국에 네. 출장을 갔더니 커다란 벽면에 전광판으로 신천지당 환영 써 있어요. 중국어로. 중국어로. 중국어로 하면 신천지죠.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우리말 하는 거야? 서로 이랬는데 빵빵 하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완전 전광판을 이렇게 반짝거리게 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신천지라고 불리는 하나의 종파가
정통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종파기도 하죠. 근데 과거 한나라당 그 선거운동에 지원을 했다는 건 일부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와의 연계설 뭐 여러 네. 가지 등등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정 종파랑 네. 당이 연계가 돼서 직접적인 이름까지 그렇게 연상이 된다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상관이 있는 건지까지는 모르시죠? 모르는데 당 내에서도 그거를 제기한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그 찜찜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저도 사실 찜찜했고. 물론 그걸 확정한 분들만 알겠죠. 네. 그 관계는. 그래서 어쨌든 뜬금없이 갑자기 새누리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게 이제 지금 다시 기억이 나는 문고의 거예요. 3인방. 네, 그리고 왜 청와대 얼라들이 모든 이런 엄청난 중차대한 일들을 다 결정하고 그러냐.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했다가 또 엄청 혼났잖아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그때 문제 제기하고 싸웠던 건 유승민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정도 문제 제기로 국민들이 물론 그 사실이에요. 공개적 문제 제기 원라들 얘기하고 그 정도 문제 제기로 용서가 되기는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힘들죠. 근데 이제 네. 사실 우리 다 그렇게 책임이 있죠. 네, 책임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당 안에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문제 제기하고 자기가 쫓겨나면서까지도 끝까지 문제 제기했던 사람은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이 당에서 수습을 하려면 좀 적임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역 의원들은 또 세가 중요하잖아요. 직접 현역 의원들을 따지면 김무성 얘기가 더 많으니까 저는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리고 지나가리라. 그런 다음에 그러면 누가 어떤 세력으로 재편되느냐 그것이 좀 두고 봐야 돼요. 다음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축이 될 텐데 김무성 개가 잡냐 유승민 전 대표가 잡냐 아니면 또 백가 장명하다가 그런데 탈당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좀 두고 봐야죠. 지금 옵션에는 있어요? 물론 두고 봐야죠. 최고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뭐 사생결단으로 안 물러나겠다고 하고 거의 뭐 다른 당직자들이 다 사퇴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당직자도 보면 친박이 거의 압도적으로 수가 많다 보니까 사퇴하는 당직자들은 비박들 아니에요? 주로 네. 정진석도 비박인지 친박인지 더욱더 아리까리하지만 친박만 남아요. 전진석은 친박인지 비박인지 다들 잘 모르고 원내대표는? 예, 다들 어떤 땐 친박 같기도 하고 어떤 땐 비박 같기도 하고 다들 헷갈려 하는데 양다리의 극강의 기술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 사퇴했고 나머지 이제 뭐 비박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은 몇 분 사퇴했지만 남아있는 친박들이 똘똘 뭉쳐서 비박 나갔으니 더 잘 됐다라는 기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똘똘 뭉쳐서 어떤 하자. 조건일 때 나갑니까? 예를 들어 당을 사실 20번만 나가도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도 있단 말이죠. 바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존재감 있는 정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50명이면 뭐 파장은 엄청날 거고요. 좀 더 이제 사태를 지켜봐야죠.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말씀하신 것도 아직 미흡하시잖아요. 네.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처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처리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재차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한 답을 안 하셨어요. 이게 철회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닌지 모르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하겠다는 뜻이죠. 맞아요. 안 그런가요? 네. 네. 처리 안 하겠다는 걸 사실 어제는 분명히 하신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청와대 입장은 처음에는 아니고 처리 아닌 것 같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미화가 됐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에 대해서 조금 겪어온 바를 보면 그거는 김병준을 여야가 추천해라 이런 뜻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3당이 합의 못하는 거 아니야? 공을 국회로 던졌다. 이런 정치적 제스처인데 나한테만 책임 묻지 말고 던졌으니까 이제 당신도 책임이야. 라는 멘트기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어법 연구가로서 그것은 당신들 그렇게 안 되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으로 해. 거기다 여당이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대로만 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특히 비박에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박만 오롯이 남고 친박도 그냥 친박이 아니라 완전히 진박 골수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의중대로 그냥 뭐 김병준을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니 합의가 될 리가 없죠. 야당 쪽에서도 한 사람을 딱 꼽기가 쉽지 않으니까 금방은. 네네. 그럴 거면 내가 한 대로 해. 이런 어법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권의 분열을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부추긴 거고 분열이 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틈새가 상당히 대통령한테는 좋은 국면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그냥 김병준을 추천하는 걸로 가도록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병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전권을 주고 대통령은 권한이양을 다 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할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셨잖아요. 통할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지금까지 총리들대로 운영하겠다는 거지 총리를 책임진 총리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시간이 다 됐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어떤 조건에 부딪혔을 때 새누리당이 탈당합니까? 집단으로 분당. 어떤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대통령이 국민의 뜻하고 전혀 거리가 먼 채로 계속 가시고 얼마나 더?
그거는 뭐 좀 봐야죠. 현지요?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친박 지도부도 완전 대통령과 한 몸이 돼서 친박 지도부와 대통령이 한 몸이 돼서 완전히 국민의 뜻과 괴리를 보이면서 계속 갈 때는 아마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유승민 전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해봤어요. 한번 물어보시고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를 위해서 경제수석, 국세청, 국정원이 동원됐다는 뉴스. 사태 본질 그대로 드러내는데 최순실 씨 혼자서 경제수한테 전화하고 국세청에 전화하고 국정원에 전화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요즘 병원 예약된 날짜에 문자도 보내줘야 수사 어렵잖아요. 네. 지켜보기로 하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니 또 감기 드셨어? 사들인 온열 매트가 몸에 잘 안 맞으신가? 네,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 돼요. 기력도 없으시고. 결국 전자파 문제가 큰 것 같네. 가만, 우리 회사 김대리가 요번에 온열 침대를 샀는데 유지비도 저렴하고 밑에 열선이 없어 전자파가 아예 제로라던데? 정말요? 침대 이름이 뭐래요? 김대리가 구매한 침대는 다존 군불 침대입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침대. 구매 문의는 0222453531 0222453531.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3부 시작합니다. 김호준 뉴스공장. 법대로 합시다. 양지열 변호사. 네. 혼자만 살아남고자 하는 변호사. 뭐 혼자만 악마의 변호사 그거 하면 안 되겠더라. 왜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해야지. 어제 제가 방송을 하나 라디오를 새로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진행자도 처음 보는 자리였고 네. 내 소개를 하자마자 청취자 게시판에 악마의 변호사라고 방송 끝나자마자 진행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길래 이런 얘기가 청취자들에게 오냐고.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지세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네요. 뭐가 기쁜 소식이야. 여러분들께서 퇴출되시길 바라고요. 자, 이 변호사 입장에서도 도대체 무슨 뉴스를 얘기해야 할까? 사방팔방에서 빵빵 터지니까. 그렇죠. 네. 일단 제가 뉴스를 읽는 대로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맥락을 잡아야 하는데 맥락이 잘 좀처럼 잡히질 않아요. 저는 검찰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검찰도 그렇죠. 오병우 전 수석이 출두했을 때 모습을 봐도 검찰이 어떤 태도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줬던 건데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탁 떨어지는 게 잘 없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개인적으로 이 뉴스가 이미 끝을 보여준 줄 알았더니 새로운 끝.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지하가 앞으로 몇 층까지 나올까 싶은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성형외과. 성형외과. 네. 성형외과. 그러니까 자신이 친한데 이 친한이 키워줘야지.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 순방에도 따라갔었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해외 컨설팅을 해서 해외 진출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안 도와줬다는 이유로. 국세청. 예,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국세청 국성원이 동원이 돼서 그 민간 컨설팅 업체, 병원 컨설팅 업체 어떤 데인지 아시죠? 그냥 말이 업체지. 한두 분 이렇게 있으면서 영세, 정말 영세하고. 근데 그 가족까지. 그렇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정말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럴 경우도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강요죄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믿고 싶지가 않은 게 이거는 코끼리가 개미를 죽이려고 앞발을 들어서 쿡쿡쿡 눌렀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규모를 비교한다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이 뉴스가 3주 전에 나왔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믿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그게 만약에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요즘은 병원에 예약하면 하나같이 문자, 카톡 다 알려줘요. 잊어버릴까봐. 그렇죠. 예약들이 많으니까. 그거 따보면 나올 것이고. 아니, 최 씨가 드나들었다는 부분은 주변 증언으로 명확하게 나오고 나오는데. 어차피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기록 같은 건 다 나오는데 제가 걱정스럽다는 건 그거죠. 그 사람이 드나들었다, 혜택을 받았다, 세무조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쉽게 나와요. 근데 그게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하는 순간에 생각해보십시오. 그 정도 컨설팅 업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한두 명 두고 하는 거예요. 개인기로. 여기를 누가 세무조사를 합니까? 아니, 안 하려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라는 법은 없지만 안 하니까. 실제로는 안 하니까. 그건 현실이고, 그런데 국세청은 원래 세무조사하는 게 업으로 하는 데고. 국정원은요? 누구 지시로 한 거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건 증거가 남기가 어렵죠. 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무슨 공문서를 가지고 그걸 영장 발부받아서. 저희는 그런데. 일반 검찰은 할 수 있잖아요. 검찰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이다. 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의지의 문제지. 건을로 만들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해서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 드러났어요. 뭐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요 같은 것이 가능할 수 있고 정말로 공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거라면 진짜 심각한 직권남용도 되고. 대통령이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전제하면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인 대통령은 전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본인의 권리 안의 범위거든요. 네. 자기 권리를 남용한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직권남용 저는 그랬다면. 예. 또 직권남용.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성형외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익을 얻는 건 없잖아요. 아니죠. 기분이 풀리죠. 기분이 풀리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의 기분이 풀리는 거지.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기분 때문에 그렇다면 코끼리가 정말 기분 나쁘다고 개미 밟은 거나 아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분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 나오기 쉽지 않다는, 그래서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기분밖에 없어요. 기분을 다스리는 법은 없습니까? 기분을 어떻게 법으로 다스려요? 아, 이거 참, 이 사태, 그러니까 지금 전체 무수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기업 얘기 나오고, 몇백억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 와닿지를 않아요, 일반인들한테는. 아니, 저 삼성에서 말값으로 35억 원 보내줬다는 거는 와닿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러일으키는 분노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부당하다. 또 기업이 또 유착해서 거래했네. 예.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상이 다른 뉴스거든요. 전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다니는 성형외과 의사 좀 띄워주라고 했는데 전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안 해? 그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경제수석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설마 그랬겠어요. 그러면 경제수석이 어떻게 합니까? 경제수석 입장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서 합니까? 그 성형외과를 경제수석이 어떻게 하냐고요. 아, 성형외과를 경제수석이. 누가 말해줬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전에 이 사태의 발단과도 같은 2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뭡니까? 승마협회. 승마협회에서 2013년도에 과장들, 공무원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 조사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장관을 불러서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서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라고 자르라고 했다는 게 취재가 아니라 당시 유승균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나중에. 그게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2013년도에 그 상주에서 승마대에 갔는데 정유라가 준우승을 했다. 네. 우승을 아니라 왜 1등을 못했느냐는 걸로 경찰이 내사를 했고, 생각해보면 정말 희한한 사건인 게 경찰이 내사를 했고 그 당시에 지역 승마협회장들이 자리를 잃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문체부 고위공무원 2사람이 올 3월인가 아마 퇴직을 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조사를 했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해?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가 루머가 아니라 당시 장관이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도 물러나셨죠. 네. 장관이 그랬다고 내가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격적인 얘기죠. 장관을 불러서 이 사람 자르라고 했는데 청와대 내부에 근무하는 수석을 불러서 이거 나쁜 회사네요 라고 말했을 개연성이 있죠. 있잖아요? 뭐 가능성이 있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 말은 그랬다고 상정하면. 그랬다고 보면. 네, 추정하면. 합리적으로 의심하면. 그럴 경우 정할 수 있는 게. 또 아까 말씀드린 그거밖에 없어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법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들을 좀 만들자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관련해서. 재산을 몰수하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요, 법적으로 생각을 못한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특별법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뭐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지, 이게 딱 뭐가 떨어진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경제사들단 금지법이라든가. 아니, 뭘 만들어야 돼요.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현실은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에. 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이 국민 감정을 확 자극하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법 적용에 들어가면 그렇게 녹록한 것들만은 아니다. 검찰도 당황스러운 부분도 인정합니다. 아니, 삼성이 그런 거예요. 35억 원을 말값으로 줬다. 그런데 어쨌든 외형상 봤었을 때는 승마협회장은 삼성전자 사장이 맡고 있고, 삼성도 과거 한때 승마단도 운영했던 적도 있고, 이재용 부회장도 승마선수부까지도 했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마가 그 스포츠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회니까 돈 줬다 할 수 있잖아요. 뭐 개인에게 갔지만 개인에게 누군가는 어차피 찍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왜 하필 정유를 하냐. 항상 한 사람이냐. 근데 생각해보면 전 스포츠 중에서 돈 들여서 메달 딸 수 있는 건 마장마술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문자를 슬쩍 보다가 문자가 와가지고 0734 쓰는 분이 전 지금 양지 IC를 지나는 중이니까 양지열 변호사 좀 세게 말해주세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설득이 되네요. 양지 IC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겠죠. 예. 아니 설득력 있는 제가 문제네요. 세게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그걸 듣고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다 내지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바꿔야겠다. 결국에는 힘이 있으신 거는 주인인 거는 국민들이니까 저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자, 제가 화풀이를 이렇게 대신해드리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좀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앞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아, 마이크가 네. 그리고 본인은 불면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쫓아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잖아요, 본인은. 아니, 법적으로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양지 IC 하시는 분이. 양지 IC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양지 IC. 아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하여튼. 네, 자, 기업. 저희가 며칠 전부터 이제 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업이
당했다 포지션으로 처음에는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당하기만 했겠냐 거래다. 점점 이제 이거 뇌물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뉴스도 나오지만 실제 기업들이 과연 뇌물죄로 이게 기소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캐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대가관계라는 거는 기업은 영리 추구하는 데인데 그냥 줬을 리 없다라는 건 상식이잖아요. 상식이죠. 이때까지 과거에 정경유착 사례를 많은 사례. 근데 과거에 정경유착 사례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학습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어수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부터. 또 총수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저력이 있기 때문에. 총수. 갑자기 기가 쫑긋해가지고 총수. 재벌 총수였어요? 제가 왜 총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요? 제가 처음에 딴지를 만들 때 집에서 혼자서 했거든요. 그래서 딴지를 혼자서 내 방에서 만들었는데 출근도 내 방으로 했어요. 근데 나도 총수야. 그게 본 것 같다. 회사 이름은 딴지 그룹으로 정했죠. 아직도 계열사가 없었는데.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수들. 그 사람들이 쉽게 대가관계 같은 것을 진술하기는 만무하지만 검찰이 이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재벌 총수라고 할지라도요. 그 많은 액수를 그냥 출연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 많은 액수를 70억, 50억, 삼성도 말값으로 한 30억 이런 것들은 뭔가 비자금 형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쪽을 파면 검찰이 배임이나 횡령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의지가 문제예요. 의지가 문제고 그렇게 될 경우는 총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혼자 다 처벌을 하고 감내를 하느냐 아니면 이거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정권 차원에서의 그런 압력에 의한 거라면 희생자가 다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배임이나 횡령 같은 걸로 비자금 조성 부분을 강하게 수사를 하면 의외로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죠. 이 정도면 세게 말씀드린 건가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무나 할 수 있고요. 계속 양재 아저씨 문자 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네. 차은택 씨. 차은택 씨. 어떻게 될까요? 어제 귀국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나이 50 가까운 양반이 또 왜 그렇게 울 걸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울 거면 일찍 나오죠. 고민을 했겠죠, 본인도. 근데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빠져나간다 아니면 법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창조경제추진단장이라는 공직에 있었습니다. 맞다. 네, 공무원이었어요. 맞다. 이 사람은 뭐 하나만 받은 것들만 나와도. 잠깐만 것만 나와도. 네, 잠깐만 것만 나와도 엄정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밖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변호인단의 조력도 받았겠죠. 이렇게 많은 의혹들 중에서 검찰이 타겟으로 삼기. 왜냐하면 수사를 실적을 거두기가 너무 쉬우니까 타겟으로 삼기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검찰이 라인 쫙 깔린 것도 아니고. 그죠? 우수석 얘기를 하면 또 화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나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레이저 발사하는 장면 보고 제가 그걸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방송 사고 낼 뻔했잖아요, 그 순간에. 저도 그때 현장에 다른 방송국 스튜디오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걸 보고. 그러면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던 말이 뭡니까? 양재 아저씨? 안 넘어갑니다. 양재 아저씨? 차은택 씨 혐의를 말씀드리면 지금 포스코 계열사 광고사였는데 그게 굉장히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던 거예요, 차은택 씨가. 그걸 뺏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걸 강탈을 시도한 거죠. 시도만 한 거예요. 그 지분을 80%가 내놔라. 거의 헐값으로 내놔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안종범 조수석까지 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 그러면 수단 많다. 여러 가지 세무조사도 있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조그마한 컨설팅 업체도 성형외과 살리려고 국정원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업체를 마음먹고 죽이려고 하면 정말 제가 이때까지 버틴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갑자기 자기 자랑으로. 하여튼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를 막아서 수주만 주지 않으면 세무조사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망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압력을 작용했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고 두 번째 이 사람들 인사 개입하는 의혹이 너무 많아요. 문체부 장관은 자기 은사고 심지어 본인이 장관 하라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집중 추궁할 거고 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는 심지어 최순실이 그랬다고 하죠. 자기 조카 장시우한테 야 우리 차은택이는 저렇게 많이 어디가 세우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하냐. 그 말은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지금 이 바닥에 대통령은 끝까지 보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를 보호할 이유는 없죠. 지금. 그렇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가 어떤 부분 이런 거죠. 나도 믿고 이런 부분을 맡겼는데 자연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을 한 사람은 필요했다고. 차은택 씨 혼자 해먹었다고 그렇죠. 넘길 수도 있어요. 자기는 대통령을 도와드리려고 순수한 마음에서 문화영성 사업에 뛰어들었고 전문가는 아니니까 차은택이라는 사람은 소개받아서 연설문으로 대통령이 부탁해서 내가 좀 도와줬고. 그렇죠.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은택은 아마 빠져나간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엄중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다음 시간에 이거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깍쟁이라고 지금. 왜 깍쟁이 또? 양재 아저씨 터졌거든요. 양재 아저씨 히트작입니다. 근데 좀 더 세게 해달라고. 제가 차은택 씨 관련해서 계속 오랫동안 탐사보도 영역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권력형 비리만 오랫동안 10년 이상 해왔거든요. 눈여겨보고 있는 게 GKL이에요. 그랜드 코리아 네죠. 여기가 카지노거든요. 근데 여기를 단순히 펜신단, 장애인 펜신단, 그 정도 선에서 개입하려고 했을 리가 없다. 뭐가 있을 것 같다. 카지노하고 연결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저보고 알아오라고요? 네. 나는 변호사지 지금 전직 무슨 형사 이런 게 아니에요. 알아오세요. 못 알아오면 재미없습니다. 못 알아오면 잘리는 건가? 못 알아오면 양재 아저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준법 정신, 편견 타파.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김어준의 뉴스 공장 두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 교수들 다양한 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 드물었던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음악인 2,300여 명이 시국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분을 저희가 연결해보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네. 보컬과 베이스를 맡고 있는 가수 윤덕원 씨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무표정한 여성분들이 뒤에서 춤추는 거 기억나는데. 네. 연주였겠죠? 네. 이런 시국선언에 참여해보신 적 있어요? 과거에? 아니요, 처음입니다. 네. 그죠. 흔히 하는 말로 운동권이었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었고요. 본인이 운동권도 아니었고 이런 시국선언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굳이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정말 요즘 분위기나 밝혀지는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참기 힘든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본인한테 특히 참기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글쎄요. 전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떤 게 원칙 혹은 이제 절차, 시스템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막 국정이 농단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들이 되게 참 피폐해진 것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신감이요? 특히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접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던 뉴스가 있었나요? 좀 개인적으로 조직적이면서도 뭔가 시스템적으로 어이없게 이렇게 부정부패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참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음악인들이 무려 2,300여 분이 함께하는 시국선언이 있었는데 이분들 몇 명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인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무슨 시국선언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다 모인 게 아니죠. 지금 모든 분들을 알 수는 없지만 음악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들 하시진 않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시국선언이 민주공화국 부활을 위한 음악의 시국선언이에요. 근데 사실 음악하시는 분들이 장르도 다 다르고 서양도 다르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분들이라 이렇게 많이 모이기 힘든데 그리고 어제 모이셔가지고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무슨 주장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네, 날씨도 매우 추웠고 그런데 특히 또 아침에 모이시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죠. 네,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점점 시간 지나면서 더 많이 와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좀 어색했어요. 네, 어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발언을 할 만큼 지금 시국이 참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음악인들은 구호를 좀 다르게 외치나요? 리드미컬하게? 사실 그걸 안 외쳐보신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대부분이겠죠. 네. 네, 모임을 좀 이제 함께 모으는데 좀 이제 주하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노래를 하는 식으로 구호 대신에 네, 노래를 거기에 외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참 그런 것들이 큰 것 같아요. 이번 여러 가지 어떤 비질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문학이나 이런 쪽을 약간 그런 축제 수단으로 많이 이용했던 것들이 더욱더 큰 부분을 일으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터지는 것들이 문학의 쪽에서 많이 터지다 보니 음악하시는 분들이 더욱 피부에 와닿았구나. 그런 게 또 있었고. 그런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기들이 활동하는 영역인데 사실은 그런 문체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저기서 저렇게 다 해먹었어? 이게 피부에 와닿았군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사실 음악인 예술인들 혹은 다른 여러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정당한 대우 받지 못한 경우가 참 많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참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좀 불쾌감이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열심히 음악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원받기가 어려웠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다 해먹었네 하는 그런 데 대한 배신감도 크고 분노도 컸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분야 면에서. 네. 그러면 앞으로 혹시 성향도 다르고 아마도 기상시간도 다 다를 것이고 활동 무대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별로 친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2,300분이나 모여가지고 일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신전심에 대해서 모였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 있습니까? 글쎄요. 아무 어떤 모임이나 어떤 집단적으로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공감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이 작품 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리스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의견과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개인적인 소규모로 활동하는 분들, 특히 자기를 보호해줄 무슨 기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따로 있는 분들이 아닌 분야에 있는 분들은 직접
그 공포를 느끼거든요. 아, 내가 이거 나섰다가 괜히 그런 걸 더 여실히 느끼거든요. 기업에 뭐 변호사도 있고 커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 나올 때 야, 이거 한번 얼굴 내비쳤다가 두고두고 안 그래도 리스트 있다는데 찍히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들이 있었겠죠? 뭐 그런 면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렇겠습니다만 결국 편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아, 편한 자리가 아니었다. 아, 결국 편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절박하고 분노나 혹은 이제 답답함이 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완전히 성향이 다른 음악인들 2,300명이 한꺼번에 얼굴을 드러내고 시국선언을 할 사건이 과연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례적인 시국선언이어서 수많은 시국선언 중에 저희가 굳이 연결을 한 건데요. 네. 그래도 연결한 김에 음악인이시니까 네. 이게 보면은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노래 네.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등등 보면 이렇게 약간 뒤에서 본인만의 창작 세계에 빠져있는 세계관을 가지신 것도 같은 느낌인데 이거 나서신 거를 주변에서 너 왜 나서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뭐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잘했네. 했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네. 본인도 금지곡이 있죠? 네. 저희는 이제 뭐 이집 음반 중에서 결혼이라는 곡이 KBS에서 방송 금지된 적은 있습니다. 왜요? 그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다룬 곡인데, 청년들이 뭐 나중에 배꼽이 이제 파야같이 떠난다. 약간 이런 의미의 가사가 그래요? 있었는데, 그런 쪽이 뭐 좀 안 좋게 연상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청년 실업이 심각한 거는 팩트인데,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팔려간다. 약간 이런, 팔려간다 이런 표현에서. 아, 팔려간다. 네네. 팔려가는 건 어디에? 기업에 팔려간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본인이 썼는데 그걸 본인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해석이 되겠다. 다를 수도 있고. 본인은 어떤 의미로 쓰셨어요? 지금, 자본에?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치 않는 방식. 그죠. 네, 뭐 이제. 본인이 꼭 원하는 건 아닌데. 네. 아니면 본인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좀 무너뜨리거나. 그런 면을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네. 그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음반 중에 금지곡이 됐다 그런 이유로. 근데 시간이 지나긴 했어요. 네. 그래요? 2010년이니까요. 네. 2010년. 이건 전 정권에 있었던 이야기군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연결했으니 음악 프로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획은요? 네. 그러게 사실 음악 소식으로 신보나 뭐 공연 소식으로 좀 방송으로 만나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이렇게 지역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음악 작업이나 공연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공연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신곡 작업을 어제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달 중에도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색한 질문과 어색한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스튜디오 한번 모시고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나와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시사 방송에 와서 음악 공연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글쎄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 씨였습니다. AS 시간입니다. 방송 끊긴다 좀 잡아라. 이번 소감 다 말하지 않을게요. 강모 씨. 네. 제가 어제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너무 많이 접속해서 그렇다고. 네. 여러분들 잘못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대폭 용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 버스 아닌데 김재익 씨가 오늘 문자입니다. 앞에 여자분도 뉴스 공장을 들으시나 봐요. 스마트폰 화면에 뉴스 공장 그림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멘트 재밌습니다. 저분만큼은 내 접속이 더 원활할 텐데. 아주 좋아요. 이런 태도. 자, 9992 번호 쓰시는 분. 송채경아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더블 진행 강추합니다. 안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과학 팟캐스트의 부동 1위. 과학하고 앉아있는 진행자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이게 진짜로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 소리가 나올만해요. 지금 시국에 지금 과학을 얘기할 때야. 더욱 과학을 얘기해야 되죠. 이럴 때 바로. 네. 자, 저희가 그동안 저희 시사 검색하고 연관된 우주의 기운은 어떤가. 뭐 이런 얘기 쭉 해왔는데. 네. 오늘은 뭡니까? 일단 저희도 시국선언 했다는 얘기 좀 드릴게요. 과학인들요? 예. 과학인 500인이 네. 시국선언 했고요. 네. 저는 음악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인도 해보려고 했는데 은퇴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안 껴졌어요? 2,300명 못 들었어요? 그냥 안 갔습니다. 차마. 모르시는 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원정우 씨는 우리나라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인디밴드. 원조에 해당되는. 그렇죠. 네. 그리고
기타로 영국에서 학위를 받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기타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지금 과학하고 앉아있는 하고 있는. 네, 실패한 뮤지션이죠. 자, 실패한 뮤지션. 네. 주제 뭡니까? 오늘은 제가 테라포밍이라고. 테라포밍? 예,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저는 들어봤습니다. 네. 그 소위 게임하고 그리고 SF 영화에 등장하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그런데 나오는 얘기는 이제 다른 행성에 가서 거기를 지구처럼 바꾼다. 그게 테라포밍이니까 지구처럼 포밍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테라가 지구인 겁니다. 예, 테라가 지구죠. 왜 스타크래프트에도 테란이라고 나오듯이.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시의적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왔어요. 어떻게요? 다른 곳에 가서 그곳의 환경과 구조를 원하는 대로 바꾸고 주인인 척 들어앉아 사실상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테라포밍입니다. 아유, 최순실 씨가 지금 대한민국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테라포밍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메타포가 있었군요. 예. 잘 말을 만들어내셨고요.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아니, 근데, 맞아요. 대한민국을 최순실 포밍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순실 포밍했네요, 순실 포밍. 이거 정말.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제가 이 SF 분야에 다소의 조예가 있습니다. 정말요? 다소. 네. 약하게. 칼 세이건. 네. 이 우주 얘기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거죠. 칼 세이건. 이분이 금성이든가요? 화성이든가요? 처음 이 얘기를 꺼냈죠. 네. 우리 지구인들이 결국은, 우주에 가서 살아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하나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꺼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 화성을 주제로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게 이제 테라포밍이라는 게 결국은 지구 외 다른 천체에 지구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자. 저렇게 아는 게 많죠. 예. 깊이가 없어서 제가, 박학닥시합니다. 얇을 박.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 한마디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구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소행성이 날아오든가. 심지어는 뭐 한 40억, 50억 년 후에 일어날 태양의 적석 거성화. 그것까지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래서 일단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 그분 정도는 걱정할 수 있죠. 그분은 뭐 47번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계속하면 지구 멸망할 때까지 다시. 예, 예전에 저런 뭐 멸망하는 상황도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외계에서도. 다른 행성에서도 태어났을 수 있고. 그렇죠. 물속에서 태어났던 예, 뭐 등등. 예, 바닷속에서. 그분하고 아쿠아맨이죠, 아쿠아맨. 다음 시간에 모셔서 좀 얘기 나눠볼까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이제 DC 코믹스라든가 이런 데고 거기 가서 근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그래서 저희가 요즘 또 과학을 더욱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무튼 간에 그래서 위험을 피하자. 다가오는 이런 게 하나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계란을 여러 군데 담자는 얘기입니다. 지구에도 있고 딴 데도 있고 해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게. 또 하나는 지금 환경 상태가 너무 심하니까 인터스텔라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외계에서의 어떤 외부로부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가 자원도 고갈니까 자원도 고갈되고 딴 데로 도망가자 준비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테라포밍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행성이 많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중에 화성 정도가 지금 거론된 화성밖에 없죠, 사실. 왜냐하면 영화 마스도 그렇죠. 뭐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왜냐면 목성 뒤에 건 다 가스 행성이라 우리가 뭐 발디딜 땅이 없어요. 가스요? 예, 가스 행성이란 거는 산소 가스가 생각나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 실수죠 그냥. 네, 가스 행성. 인들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살 수가 없고요. 땅이 있는 행성은 이제 지구 화성부터 안쪽의 행성들인데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산소 가스가 아닌 걸. 네,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주제 진행하기 힘드네요 오늘. 이 지구 시구인지라 굉장히 집중을 못하십니다 과학에. 특히 나라 걱정돼가지고요. 그러게요. 그럴수록 우리가 어딘가 도망갈 곳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이민으로도 지금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테라포밍. 네. 그래서 화성이 가장 이제 적합한, 가깝고, 금성 너무 뜨겁고 수 너무 가깝고, 태양에 가깝고 하니까. 과학자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요?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와 정말 현실적으로 하는 얘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다 하려면 기간이 한 500년쯤 걸리고요. 지금 현재 기술 기준으로? 예, 지금 기술 기준으로 500년쯤 걸리고, 돈이 한 5,000조 원쯤 듭니다. 그게 미국 기준으로 하자면 한 4천억 달러 이상 되는 거죠. 제 말은 뭐냐면 4조. 네. 미국은 할 수 있겠네요. 예, 이게 보면 저희가 과학 얘기할 때 어디 뭐 우주 탐사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었다 할 때 보통 사대강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팟캐스트에서 뭐 화성을 몇십 번을 갈 수 있다느니 이것만큼은 사대강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요? 수십 배 이상, 수십 배 이상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게 현실적이냐? 아니 한 나라에서 수십 배면 여러 나라 합치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500년 동안 조금씩 해가지고 하자. 한 나라에서 그만큼 했는데 곱하기 40나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류를 다 살리는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정우 진행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끊지 마세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감사합니다.
자, 테라포밍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일단 두 번째 문제인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500년 걸릴 뿐이지. 500년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 근데 생각해보면 500년이 그렇게 뭐 긴 시간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정말로 지구가 이렇게 망해간다거나, 정말로 외부의 위기가 생길 경우를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서서히. 생각해보면 기술 발전의 속도라는 건 우리 예상을 항상 뛰어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50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50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줄어들겠죠, 아마. 네. 계속 줄어들 텐데, 어쨌든 할 일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하나는, 화성의 경우에는 일단 가서 거기 대기압이 지구의 100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를 막 쳐넣어야 됩니다. 참, 과학하시는 분 쳐놓다는 게. 공기를 투입해서, 기압을 높여야 됩니다. 기압을 높여야 됩니다. 네.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기온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죠. 사실 지금 화성도 좀 따뜻한 곳은 영상 2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기온을 높이면서 이제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대기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근데 습기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얼음으로 된 지금 극관이 있거든요. 네. 밑에 얼음이라면서 화성. 예, 한쪽은 얼음이고 한쪽은 드라이 아이스가 탄소예요. 네. 이거 두 개를 다 녹이는 거죠. 그러면 탄소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이제 물이 생깁니다. 이걸 녹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우리나라 지구로 따지면 북극이나 남극 하나를 통째로 녹이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물론 온실 효과가 도움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끼를 뿌려요. 이끼? 예. 일단 이끼는 웬만한 데 살 수 있으니까. 생명이 엄청나니까. 예. 이끼를 극지방에 뿌리면은 얘가 햇빛을 받아들여서 또 빙하를 쉽게 녹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퍼지겠죠.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식물을 심기 시작하는 거죠. 축구를 할 수 있겠네, 이끼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한 300년 이상 걸리는 거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식민지 건설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그 유명한 백만장자 모험가라고 불리는 양반이 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시 현재 기술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그렇죠. 가서 초기에 정착할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까? 네네. 지원자들 꽤 많다고 들었는데. 네. 원종우 씨는 거기에 지원할 자격, 물론 뽑히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대단히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데, 본인이라면 거기 지원하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스탠드업 코미디를 봤는데요. 거기서 화성 간다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화성 간다면 그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저 미국에 보면 데스밸리라는 데 있습니다. 데스밸리. 예. 엄청 삭막한데 뜨겁고. 거기 가서 그거 보여주면서 네, 여기서 이틀만 살아봐. 그러니까 야, 이 화성이 이거보다 더 나쁘다. 너 여기 가서 평생 살겠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 봤는데 제가 설득됐습니다. 설득되셨어요?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20대부터 배낭여행을 해가지고 아주 많은 곳을 돌아왔어요. 네, 그렇죠. 어느 순간 외계인 납치에 대한 두려움을 영화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순순히 포함될 생각이 있습니다. 가서 뭐 하시게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저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일단 근데 제가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전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죠. 뭐 이렇게 신체 장기 채취 및 실험.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달았죠. 생체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존재 하에 외계인과 조우를 적극적으로 포획될 생각이 있다고. 네, 조건이 따라오시네요. 말 잘 듣는 사람 데려갈 것 같은데요. 자, 테라포밍 기술이 현재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지구화하는 데까지 500년이 걸린다. 네. 근데 여기에 또 과학자들 빠진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죠? 있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과학자들은 멀리 보는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행성 떨어지면 지구에 충돌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 관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300~400년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행성 지금 큰 게 와서 부딪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미리 발견하면 한 300~400년 전에 그 궤도를 찾아 넣어서 300년 후에 부딪힌다는 걸 알게 되면 지금부터 대비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간 이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순실 포밍을 걷어내는 데는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시국 선언을 했고, 가능할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들은 과학적으로 보실 때 과학적으로 보기는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실험실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무중력 상태에서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구형의 최순실을 가정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실험을 하면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지금까지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다가 저희 방송을 접하신 분들은 뭐 시사 방송이 이래 이러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네. 며칠만 더 들어보세요. 중독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